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은 참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2004년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8살 손자 민호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만화를 보겠다며 리모컨을 잡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 날카로운 끝이 우리를 향해 겨눠져 있었어요. 할머니, 나 누군지 알지?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얼굴, 며칠 전부터 온 동네 전봇대와 상점 앞에 붙어 있던 수배 전단지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경찰 2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범 이양만.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연일 나오던 그 무서운 사람이 지금 제 집 거실에 서 있는 거예요. 민호는 제 뒤로 숨어들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과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에 민호가 깜짝 놀라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손자를 제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제 치마폭을 꽉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그 작은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칼을 들고 서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도망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짐승 같은 절박하면서도 위험한 그 눈빛 말이에요. 신고하면 다 죽는다. 그가 칼끝을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졌어요. 아마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신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경찰 2명을 죽인 그 사람이 맞나? 왜 하필 우리 집에? 아들은 언제 올까? 민호는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 양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칼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를 향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빌어먹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무섭긴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경찰에 쫓기는 처지에서 숨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죠.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민호는 계속 제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나름대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무서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 뒷문이나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 더 있어? 그가 거실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랑 손자만 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은 직장 나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이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채널에서 그의 얼굴이 나오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졌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물론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텔레비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묘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민호가 제 치마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동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어요. 목마르실 텐데 물이라도 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물 좀 줘.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르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을까? 민호는 어떻게 안전하게 피식힐까? 물을 가져다 드리며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배 전단지에서 본 것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도망 다녔을 테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칼은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가 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의외로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적대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력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길 때 민호와 함께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배고프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 드실 거 있으면. 괜찮아.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물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할 일을 만들어서 시간을 벌고 동시에 신고할 기회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계속 이런 공포 속에 있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간단한 거라도.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민호가 갑자기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긴장해서 목이 마른 것 같았어요. 이 양반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그저 잠시 바라보기만 하고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동시에 모든 순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이 양반의 거친 숨소리,
민호의 작은 떨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음, 그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민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양만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거나 욕설을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니 점심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나 봐요. 평소라면 벌써 밥상을 차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배가 고팠나 봅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까요. 뭐 먹을 거 없어? 그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부엌에 있으면 혹시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배고프실 텐데 국수라도 끓여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해 들이대고 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래 해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마음으로는 빨리 뛰고 싶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그가 의심할까 봐서요. 민호야, 할머니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저는 손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끓이고 양파와 파를 썰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평소에는 금방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일부러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요. 이 양반은 거실에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뉴스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크게 한숨을 쉬거나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요리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민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도 아이에게 작게 대답했어요. 국수면을 넣고 끓이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밖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전화를 걸 수는 없을까? 아니면 창문으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라 이웃집과 거리가 좀 있었어요. 게다가 한낮이라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 않을 시간이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됐어? 이 양반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끓고 있는 국수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간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할 수는 없었죠. 이 사람은 경찰 2명을 죽인 살인범이니까요. 냄새 좋네. 그가 말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멸치 육수거든요. 저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만들면 그만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국수를 그릇에 담고 김치와 밑반찬도 함께 차려서 상을 차렸어요. 이 양반은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먹는 모습을 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맛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먹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텐데.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민호는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그래도 밥은 잘 먹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밥도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할머니도 먹어. 이 양반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어요. 의외로 배려하는 말투였거든요. 하지만 사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인지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 양반은 계속 국수를 먹으면서 가끔씩 민호를 쳐다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야? 그가 갑자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이에게 눈짓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호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구나. 몇 살이야? 8살이에요. 이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국수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아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국수를 다 먹은 후 이 양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네. 고마워. 천만에요.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저는 그릇을 치우면서 다음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양반이 다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빌어먹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민호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만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국수 한 그릇으로 얻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민호도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국수 한 그릇으로 얻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민호도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다시 예민해지기 전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이 양반은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스 채널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는 작은 컴퓨터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아들이 가끔 업무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좀 써야겠어. 그가 말하며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치는 것이었어요. 이양만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뉴스 기사와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씩 클릭해가며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젠장,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사 내용들은 모두 그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어요. 경찰 살해범, 흉악범, 지명수배자. 그런 단어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을요. 화면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청소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 이 양반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아서 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기 소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청소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 저는 손자에게 작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기특하게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용도실에서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진공 청소기였지만 소음은 제법 큰 편이었어요. 전원을 켜자 웅 하는 큰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양반은 그 소리에 잠깐 뒤를 돌아봤지만 곧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어요.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청소기 소음이 워낙 커서 이 양반도 자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엌에는 벽걸이 전화기가 있었어요. 저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전화기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과연 저 소음 속에서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청소기를 부엌 바닥에 대고 돌리면서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양반은 여전히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질 정도였어요. 연결음이 울리고 드디어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진아. 저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청소기 소음 때문에 아들도 제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경찰 2명 죽인 그놈.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뭐라고요? 엄마 소리가. 이 양반, 그 살인범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고. 저는 거의 속삭이듯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 하지만 조용히. 민호도 같이 있어. 알겠지? 네, 엄마. 조심하세요.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어. 끊는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청소기에 다시 집중하는 척했어요. 손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이 양반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때로는 욕을 중얼거리고 때로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청소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청소기 소음은 여전히 웅웅거렸고 민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청소기 시끄럽네. 이 양반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청소는 이미 충분히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거든요. 이 양반은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서 다른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그의 과거 이야기도 나왔나 봅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론들이 뭘 안다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청소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언제쯤 올까? 10분? 20분? 그때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청소기를 다용도실에 넣으면서 저는 다음에 뭘 할지 생각했어요. 청소는 끝났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빨래를 널까? 아니면 화장실을 청소할까? 청소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어주니 민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끔찍한 상황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때 이 양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 평소에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 자주 와?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전화한 것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까? 아니요, 전혀요. 여기는 조용한 동네예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빨리 와야 할 텐데. 민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아이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이 양반은 계속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어요. 때때로 화가 나는 듯 마우스를 세게 클릭하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도 특별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아들이 분명히 신고를 했을 테고 경찰이 곧 올 거라고요. 그 청소기 소음 속에서 걸었던 그 전화 한 통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양반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고, 민호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마치 바람소리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거 뭐야? 그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구급차인가 봐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양반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인 것 같았어요.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경찰이 정말 오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제대로 신고를 했고 이제 곧 구조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양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할머니. 그가 저를 부르더니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너 신고했지? 아니에요. 정말 안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며칠간 쫓기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어요. 경찰이 어떻게 여길 알고 와. 사이렌 소리는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아마 저희 집 앞 도로까지 온 것 같았어요. 이 양반은 칼을 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를 안전한 곳에 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화장실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어요. 문을 잠글 수 있고 창문도 작아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민호야, 할머니랑 같이 가자. 저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가? 이 양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화장실. 민호가 급하다고 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잠시 저희를 째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화장실은 집 안쪽에 있어서 거실에서는 잘 안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호가 제 품에서 작게 울먹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 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이 양반이 계속 욕을 하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구 부딪히는 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분노에 찬 외침들. 사이렌 소리는 이제 바로 집 앞에 멈춰 선 것 같았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온 것 같았고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양반, 나와라.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 양반이 화를 내며 뭔가를 집어던진 것 같았어요. 젠장, 젠장.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민호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도록 제 품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우리는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안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경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이 양반은 거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해? 너희들이 들어와 봐.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저항할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화장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니 경찰차들이 여러 대 와 있었어요. 경찰관들도 많이 보였고요. 집을 완전히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인질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나와라. 경찰이 또 외쳤어요. 아, 아들이 신고할 때 저희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제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이런 무서운 상황을 8살 아이가 겪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눈 감고 있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이 양반의 발소리가 집 안 여기저기에서 들렸어요. 현관 쪽으로 갔다가 뒷문 쪽으로 갔다가 또 창문 쪽으로 갔다가 마치 갇힌 짐승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끌지 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경찰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양반은 거실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를 냈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뭘 찾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 그가 갑자기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더욱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어요. 할머니, 나와. 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만요. 민호가 아직?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빨리 나와. 지금 당장. 이 양반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이 양반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경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저는 민호를 더욱 꽉 안아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반이 화장실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와. 당장 나와.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어요. 밖에서는 경찰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진입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양반이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집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의 우렁찬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쳤는지 목소리가 겹쳐서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화장실 문 두드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쪽으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칼을 가지러 간 것 같았습니다. 칼을 버려. 손을 들어라. 경찰들의 명령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저는 민호를 더욱 꽉 안고 화장실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아이도 무서움을 느꼈는지 제 품에서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민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곧 끝날 거야. 저도 아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거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놓아, 놓으라고. 이양만의 목소리였어요. 완전히 절망에 찬 마지막 발악 같은 소리였습니다. 칼을 놓아. 지금 당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양만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칼부림 소리가 났거든요.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누군가 하고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다친 걸까요? 제압했다. 제압했다. 드디어 경찰관의 승리 선언이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이양만이 바닥에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갑, 의료진 호출, 경찰관들의 간단한 지시들이 오갔어요.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화장실에서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아직 위험한 상황이 남아있을까 봐서요. 이양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식적인, 절차적인 말투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이양만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완전히 제압되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가끔씩 경찰관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는 어디 있나? 드디어 저희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화장실에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화장실 문을 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제 옷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이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 잡았어. 저는 아이를 달래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고리를 돌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극한 긴장 때문이었을 거예요.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 아이도 괜찮고요. 저는 민호를 꽉 안고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서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서웠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몇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거실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범인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할 예정이고요. 할머니와 아이분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져 있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혈흔도 보였습니다. 이 양반은 이미 들것에 실려서 나가고 있었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엄마. 갑자기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성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성진아. 저는 아들을 보자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진이는 저와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가족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했어요.
경찰관들은 현장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조서 작성을 위해 서에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담당 형사님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야죠. 언제든지 가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아빠 품에 안겨서 드디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집 앞에 여러 대 서 있었고 이웃들도 몇 명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했던 저희 동네에 이런 큰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경찰관이 말했어요.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이 양만이 실려나간 후 집안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증거 수집을 마치고 현장 사진 촬영도 끝났어요.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형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집 안정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을 생각하면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기울어져서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아빠 품에서 훌쩍이고 있었고 성진이는 저를 부축해서 걷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자들, 방송국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웃들까지. 이제 괜찮으세요? 무서운 생각 안 나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 양반이 칼을 들고 들어왔던 그 순간, 민호가 제 뒤에 숨어서 떨던 모습, 청소기, 소음 속에서 걸었던 그 전화, 화장실에서 아이를 꽉 안고 있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호도 처음 며칠은 밤에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손자를 달래며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민호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응, 할머니도 무서웠어. 너만큼 무서웠을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분하게 행동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차분했던 걸까요? 민호야, 할머니가 차분했던 게 아니라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무서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악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기지와 용기로 위기를 넘긴 할머니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용감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민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게 할머니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이양만의 재판 소식을 봤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관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저희에게도 그런 공포를 안겨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떤 사연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잘하셨고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손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차려주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또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청소기 소음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국수를 끓여서 시간을 벌고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도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민호는 예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줘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안아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줘요. 아이도 그날의 경험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질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대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 무사했다는 것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다만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이제는 그날의 기억이 무섭기보다는 소중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민호와 함께 그날 우리가 숨어있던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아이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더니 곧 저와 함께 열심히 청소를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민호가 물어봤어요. 응,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미 용감하다는 걸 증명했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용감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할머니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의 경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내는 것이라는 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